이제 여기 있어. 쓸모없는 늙은이. 성민이가 말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내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 산속에 갇혀 있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빈 오두막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박재성, 72세, 제국을 일군 사람이 이제 짐승처럼 갇혀 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강남의 내 저택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그룹의 존경받는 CEO였다. 지금은 여기 창살 밖으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가는 내 아들, 내 피와 살을 바라보고 있다. 아들아, 왜 그러는 거니? 내 목소리는 떨렸고 나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가 멈춰 서더니 차가운 눈으로 돌아봤다. 아버지는 회사를 위해 살았지 우리를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의 웃음소리가 나무 사이로 사라져갔다. 혼자 남겨진 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내 인생, 내 유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는 걸 깨달았다. 오두막의 정막이 나를 숨막히게 했고 내 마음은 내가 일군 제국으로 향했다. 한국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황폐화시킨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난 나의 세 번째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그 말들이 내 운명을 결정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말들이 나를 이 외딴 오두막으로 이끌어 내 핏줄에게 배신당하게 할 줄이야. 성민에 대한 보고서를 읽은 그 순간이 생생하다. 가죽 의자에 앉아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사기, 뇌물, 문서 위조, 그 목록은 끝이 없어 보였다. 내 아들, 내 후계자라 여겼던 아이가 시험에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쳤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서 실패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때 성민이 이미 두 걸음 앞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 리 없었다. 이제 이 오두막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내가 무시했던 징조들이 보인다. 가족 저녁 식사 때 성민의 몰래 보내던 시선, 저택 구석구석에서 속삭이듯 전화하던 모습. 나는 눈이 멀어 있었다. 후계자 시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코앞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알아채지 못했다. 시험 결과를 받은 날 밤 성민의 사무실에서 격렬한 언쟁이 들려왔다. 살짝 열린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분노의 참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민이 전화 너머의 누군가에게 소리쳤다. 난 장남이야. 이 제국은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해. 나는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때 익숙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낯설게 들렸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감사들을 매수하는 것만으론 안 돼.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더 영구적인 방법이 필요해. 그 순간 들어가서 아들과 맞닥뜨렸어야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두려움, 수치심, 뭐였는지 모르겠다. 조용히 물러나며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성민은 이상하리만치 친절해졌다. 회사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자며 둘이서 산속으로 휴가를 가자고 제안했다. 바보 같은 나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 아들이 설치한 함정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성민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 먼저 들어가세요. 내가 들어섰다. 곰팡이와 버려진 냄새가 주먹으로 맞은 듯 강하게 다가왔다. 반응할 새도 없이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아버지의 새 집이에요. 그가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면 모두가 위대한 박재성이 젊은 여자와 도망쳐 가족과 회사를 버렸다고 알게 될 거예요.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본 눈빛은 순수한 경멸이었다. 마치 그가 마침내 짓밟은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했다. 창살 너머로 성민이 고용한 경비원이 순찰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 온 지 3일째, 들리는 대화 조각들을 통해
아들의 악랄한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그래, 위조된 이메일들을 퍼뜨려 그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산속 고요함을 깨뜨린다. 몇 달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보이게 해. 정부, 은행 송금 내역, 모든 게 진짜처럼 보여야 해. 그가 짜고 있는 거짓말의 거미줄을 상상하니 속이 뒤집힌다. 서울 어딘가에서 내 가족들은 내가 버렸다는 증거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내 딸 미수가 눈물을 흘리며 가짜 이메일을 읽고 있고 아내 지은은 내 사무실에서 조작된 비행기표를 발견하고 있을 것이다. 경비원이 다시 지나가며 경쾌한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다. 마치 노인을 납치하는데 가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를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는다. 당신 사진이 모든 신문에 실렸어요. 그가 오늘 창문으로 오래된 빵 조각을 던지며 말했다. 젊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린 노년의 CEO라네요. 창피하지 않아요. 눈을 감으며 수치심의 무게를 느낀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내 이름이 며칠 만에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내 아들이 이 파교의 설계자라는 사실이다. 어제 첫 탈출 시도를 했다. 경비원이 들어왔을 때 심장마비인 척했다. 잠시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는 속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연기 잘하시네요, 할아버지. 하지만 그것보단 더 해야 할 거예요. 들리는 바로는 변화가 급격하다. 대량 해고, 계약 취소,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들과의 새로운 제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성민은 우리의 가치를 대표하는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있다. 그가 친환경 연구부서를 팔아치웠대요. 다른 경비원이 말했다. 자원 낭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서는 내 자랑이었다. 우리는 수년간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투자했었다. 이제 그것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가장 괴로운 건 직원들의 반응을 상상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나와 함께 일하며 나를 신뢰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할까? 우리가 윤리와 책임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여길까? 오늘 뭔가가 달라졌다. 젊은 경비원 김 씨가 내 식사를 가져올 때 긴장한 모습이었다. 문 앞에서 망설이더니 어깨 너머를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과 따님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도주 이야기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항상 통찰력이 있었지. 그리고 미수,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세세한 것까지 날카롭게 보는 아이였다.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김 씨는 계속해서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사장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물어볼 새도 없이 그는 서둘러 나갔고 나는 천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채로 남겨졌다. 지은이 단호한 눈빛으로 내 사무실을 뒤지며 단서를 찾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미수는 아마도 모든 이메일과 문서를 검토하며 모순을 찾고 있겠지.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내가 버렸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 세계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새벽이 밝으며 내 감금 생활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얼굴, 젊고 호기심 어린 얼굴이 오두막 창문에 나타났다. 그가 나무 사이로 사라지기 전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 후 며칠 동안 그가 다시 왔다. 조금씩 알게 된 바로는 그의 이름은 김현우, 근처 마을에 사는 청년이었다. 20대 초반, 헝클어진 머리에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탐욕스럽게 살펴보는 듯했다. 아저씨는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가 은밀한 방문 중 하나에서 속삭였다.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그의 순수함이 나를 감동시켰다. 간단히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가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약속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연우는 작은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연필, 종이 조각, 심지어 오래된 배터리 라디오까지. 각각의 물건이 외부 세계로 향하는 창문이 되었다. 그 이상으로 그는 희망을 가져왔다. 연우에게서 나는 한때 내가 그랬던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다. 결단력 있고 용감하며 믿는 것을 위해 역경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가 항상 아저씨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어느 날 고백했다.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정말 어쩌면 이 악몽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 이모가 여기서 50km 떨어진 곳에 민박집을 하세요. 연우가 말했다. 이모는 질문하지 않으세요.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동안 거기서 아저씨를 숨길 수 있어요. 왜 이러는 거니, 연우야? 나는 거의 모르는 노인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 젊은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옳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험을 꿈꿔왔거든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어둠 속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동맹자, 희망의 빛을 찾았다. 그럼 자네에게 정말 대단한 모험을 선사해주지, 내 젊은 친구. 창문에서 3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때가 왔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우가 느슨한 널빤지 아래 숨겨둔 열쇠를 집어들었다. 밖에서 고함 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작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언제 경비원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몇 주간 곰팡이 냄새를 마시다가 밤의 신선한 공기를 맞으니 마치 파도에 휩쓸린 것 같았다. 연우가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빨리요. 그가 속삭였다. 지금 가야 해요. 우리는 달빛만을 뇌리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가지들이 내 얼굴을 핥히었고 감금으로 약해진 내 다리는 걸음마다 떨렸다. 하지만 붙잡힐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앞으로 밀어냈다. 갑자기 우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켰어요. 연우가 숨을 헐떡였다.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고 공포가 커져갔다. 젊은 친구가 나를 끌었고 때로는 거의 나를 들어 옮기다시피 했다. 마침내 도로가 보였다. 낡은 차 한 대가 시동을 건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세요. 연우가 소리치며 나를 뒷좌석으로 밀어넣었다. 차가 출발했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에서 춤추듯 도로로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 추격자들 사이에서 성민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본 것 같았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갈 때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밀려왔다. 나는 자유로워졌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내 인생, 가족, 제국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연우가 조용히 들어와 깨끗한 옷과 선불 휴대폰을 가져왔다.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그가 경고했다. 그들이 통화를 추적할 수도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믿어줄까? 지금은 쉬세요. 연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 다음 단계를 계획하죠. 그가 나가자 나는 휴대폰을 응시했다.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위험. 내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일까? 내 제국을 되찾기 위해서?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연우가 서울로 떠난 후 탈출 이후 처음으로 나 혼자 생각에 잠겼다. 민박집의 정적이 압도적이었다. 내가 익숙했던 끊임없는 활동의 소음과는 너무나 달랐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 손가락이 번호 위를 맴돌았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3번의 신호음.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여보세요. 지은아, 내가 목이 메어 속삭였다. 나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이 귀를 멍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다. 재성 씨, 정말 당신이에요.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후계자 테스트, 성민의 배신, 내가 감금되었던 일을. 지은은 가끔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하면서도 대체로 조용히 들었다. 항상 이 모든 이야기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느껴졌다. 성민이 배신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지은아, 이제 강해져야 해. 내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당신과 미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 미수와 이야기하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전화를 끊으며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였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이 컸다. 내가 한때 지배했던 도시가 이제는 지뢰밭처럼 느껴졌다. 연우와 나는 해질 무렵 서울에 도착했다. 우리는 평범한 노동자로 변장했다. 내 머리는 회색으로 염색했고 선글라스로 눈을 가렸으며 덥수룩한 수염이 변장을 완성했다. 우리의 은신처는 이태원의 작은 아파트였다. 내가 주로 다니던 기업과 동네와는 거리가 멀었다. 장소는 좁고 소박했지만 익명성을 제공했다. 우리가 막자리를 잡았을 때 민서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고 싶어 했다. 위험해요. 연우가 경고했다. 하지만 필요해. 나는 결정의 무게를 느끼며 대답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할 모든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었다. 박 사장님, 그녀가 우리가 앉자 속삭였다.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들 생각하길. 시간이 없소. 민서 씨, 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뭘 알아냈소? 그녀는 테이블 위로 USB를 슬쩍 밀었다.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재무기록, 이메일, 녹음 파일들. 성민 씨가 생각만큼 조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장치를 집어들었다. 마치 순금처럼 무거웠다. 이것이 성민의 거짓말에 맞설 우리의 첫 번째 진짜 무기였다. 고마워요. 민서 씨, 당신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소.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충성심에는 값을 매길 수 없죠. 사장님. 아파트로 돌아와 연우와 나는 USB의 내용을 검토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수상한 송금, 의심스러운 계약들, 범죄를 암시하는 이메일들. 성민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있었다. 이걸로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해요. 연우가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나는 동의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조심해야 해. 성민은 이제 강력한 동맹자들을 갖고 있어.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은이었다. 재성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수가 사라졌어요.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그 애가 성민의 사무실에서 몇몇 서류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제였어요. 그 후로 아무도 그 애를 보지 못했고 연락도 안 돼요.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었다. 지은아, 잘 들어.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언니 집으로 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경찰에게도 마찬가지야. 성민이 어디에나 사람을 심어놨을 수 있어. 지은의 안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연우에게 돌아섰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 성민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미수를 찾아야 해.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결의가 보였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 연락처가 있어요. 뭘 알아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때 내 것이라고 불렀던 도시를 관찰했다. 저 밖 어딘가에 내 딸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와 미수, 그리고 연우는 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성민은 우쭐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아, 나는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이럴 필요 없다. 성민은 웃었다. 차갑고 유머 없는 소리였다. 아, 아버지. 항상 그렇게 외교적이시군요. 하지만 이제 협상할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 묶임에서 풀려난 미수가 내 옆에 섰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민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라고요. 그가 그 말을 뱉었다. 위대한 박재성의 그림자 외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 가족 말이에요. 가슴이 아프게 조여오며 내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실패했는지 깨달았다. 성민의 비통함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우리는 아직 일을 바로잡을 수 있어. 잠시 성민의 눈에서 망설임이 보였다. 하지만 곧 차가운 결의로 대체되었다. 너무 늦었어요. 그가 선언했다. 한국그룹은 이제 내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들, 안타깝게도 이 버려진 창고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죠. 무장한 남자들이 전진했지만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연우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혼란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 혼란을 틈타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성민이 명령을 외쳤지만 사이렌 소리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밤을 뚫고 달렸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마침내 어두운 골목에서 숨을 헐떡이며 멈췄을 때 상황의 현실이 우리를 덮쳤다. 이제 어떡하죠? 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딸과 연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새로운 결의를 느끼며 대답했다. 우리는 싸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야. 부산 컨벤션 센터는 활기로 가득 찼다. 전 세계의 경영진들, 기자들, 그리고 기술 애호가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를 위해 모여들었다. 우리 작은 그룹은 조용히 잠입했다. IT 기술자로 변장한 미수는 통제실로 향했다. 연우는 군중 속에 섞여 필요하다면 주의를 분산시킬 준비를 했다. 나는 여전히 변장으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메인 무대 근처에 자리 잡았다. 성민이 무대에 올라서는 것을 보았을 때 내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관객들에게 미소 지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국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때 조명이 깜빡였다. 성민 뒤의 화면에는 인상적인 그래프가 나와야 했지만 갑자기 내부 문서, 의심스러운 은행 송금 내역,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이메일들이 표시되었다. 관객들 사이에 혼란이 퍼졌다. 명백히 동요한 성민은 연설을 계속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녹음된 음성에 묻혔다. 모든 기록을 없애. 아버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것은 분명하고 틀림없는 성민의 목소리였다. 혼란이 일어났다. 기자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증거를 미친 듯이 사진 찍기 시작했다. 경영진들은 충격을 받은 채 속삭이며 손가락질했다. 창백해지고 땀을 흘리는 성민은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는 번개를 맞은 듯 나를 알아보았다. 천천히 나는 안경과 가발을 벗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서 놀라움의 소리가 군중 사이에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었다. 저는 박재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나를 향했다.
진실의 순간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안 성민이 경비원들에 의해 조용히 체포되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위험한 움직임은 성공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산 컨퍼런스 이후 몇 주간은 사건들의 소용돌이였다. 언론은 광분했고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탐욕스럽게 삼켰다. 한국그룹의 주가는 처음에는 폭락했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성민은 체포되어 기업 사기부터 납치에 이르는 여러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아들이 수갑을 찬 모습을 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지만 정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그룹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몇 시간의 토론 끝에 나는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시로 CEO 자리를 다시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수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자회견에서 나는 성민의 범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실패했습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회사의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가족의 정서적 필요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수는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함을 보이며 회사 구조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기술 능력과 정직성은 필요했던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다. 연우는 그의 용기와 충성심으로 회사에서 직책을 제안받았다. 놀랍게도 그는 거절하고 농촌기술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제 공동체에 있습니다. 지은과 나는 긴 밤을 대화하며 우리의 관계를 재건하고 성민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지원할 수 있을지 계획했다. 몇 달 후 조용한 오후,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성민이었다. 아버지, 제 잘못의 정도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노와 비통함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말로는 제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희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족이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한국그룹은 더 강하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박재성은 가장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한 사람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세운 제국이 아니라 그가 영향을 미친 삶들과 가꾼 관계들에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요양원 정원을 황금비드로 물들였다.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됐나 박재성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꽃들 사이를 걸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한국그룹은 나와 미수의 공동 리더십 하에 변모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본보기가 되었다. 미수가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도착했다. 그녀는 아기를 내게 건네며 행복에 빛나는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눈을 닮았어요. 손자를 안으며 내 팔에 안긴 새 생명에 놀랐다. 이는 모든 실수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며 새로운 사랑과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강력한 리마인더였다. 지은이 우리와 합류했고 그녀의 팔이 내 팔에 얽혔다. 우리의 관계는 역경을 통해 강화되어 새로운 균형과 상호 이해를 찾았다. 연우가 곧이어 나타났다. 그는 이제 그의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리더였다. 그의 농촌기술 프로젝트는 확장되어 전국적으로 비슷한 이니셔티브를 고무시켰다. 그리고 놀랍게도 익숙한 인물이 조심스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최근 출소한 성민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고 과거 행동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전에 본 적 없는 겸손함이 있었다. 아버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잠시 긴장된 순간이 있었지만 미수가 앞으로 나서서 성민에게 아기를 안아보라고 내밀었다. 조카를 만나봐요. 그녀가 말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는 모습을 보며
감정의 물결이 밀려왔다. 이는 용서의 순간이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다. 그 조용한 정원에서 다시 모인 가족들에 둘러싸여 나는 마침내 진정한 성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원화나 주식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내가 세운 제국은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이 유산, 역경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은 가족의 유산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